고등학교 진로 선택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함께 읽어보면서 정약용이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공직자의 존재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약용의 저서인 여유당 전서를 읽으면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쌀과 실을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말, 시종을 내어 목민관을 전송도 하고 환영도 하며 온갖 힘을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때는 이정이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법을 제정한 다음 당정에게 올렸고 당정도 백성의 바람에 의하여 법을 제정한 다음 주장에게 올렸으며 주장은 국군에게, 국군은 황왕에게 올렸었다. 그러므로 그 법들이 다 백성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수령이 옛날로 치면 제후들인데 그들의 집, 수레, 말, 의복, 음식의 성대함과 좌우에서 부리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국군과 맞먹는 상태인데다가 그들의 권능이 사람을 경사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이 내리는 형벌은 사람을 겁주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거만하게 저 스스로 높은 채 하고 태연히 저 혼자 좋아서 자신이 목민관임을 잊어버리고 만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었죠. 황왕은 황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정이라는 것은 이의 책임자예요. 지역의 책임자임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목민관들이 어떤 권능이나 권력에 올랐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본인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자신의 아래 두고 자신의 수발을 굴리듯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자신의 먹을거리와 또 자신의 입을거리를 위해서 노동을 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나라의 법이 전부 백성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대의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공직자도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이고 백성들의 위에 있는 자리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힘써야 되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정약용은 목민심서 도서에서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청렴이라면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적극적인 덕목이 바로 애민이라고요. 애민에 대해서 정약용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과 관련해서 목민심서의 제4편 애민의 주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편들과 마찬가지로 애민도 6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로, 자유, 진궁, 애상, 관질, 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을 이제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양로는 그렇죠. 노인 봉양입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자유는 고와 돌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freedom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한자로 봤을 때 사랑 자자에 어릴 유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아를 돌보는 것이 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궁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상은
상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요. 관질이라는 것은 병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는 재난에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각 조의 제목을 현대어로 바꾸었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정약용은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백성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약용이 약자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노인 혐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았나요? 고령화 속도보다 빠른 노인 혐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노인들을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빼앗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인의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혹은 배려하지 않는 현상들을 노인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약용은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겪지 못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쌓아온 웃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노인을 모실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좀 듣고 관련된 해결책도 자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나라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노인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청하는 거론의 절차가 있으니 백성의 폐해를 묻고 질병을 물어서 이 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라고요. 이 거론의 절차가 하나의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노인 혐오를 탈피해서 그들의 삶의 지혜 그리고 그 나이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이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고 또 국민이 되어야겠죠. 넘어가서 약자 보호에 있어서 노인 다음으로 고려되는 대상이 바로 아이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베이비 박스라는 것인데요. 이 베이비 박스는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들이 길거리에 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또 누군가가 빠르게 발견하고 키워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에 버리라고 설치해 둔 장치인데요.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공직자가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약자들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목민과는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가 길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것 또한 공직자, 목민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넘어가서는 진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궁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인데요. 이 가난한 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사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공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궁의 선정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이입니다. 둘째는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들이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1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정약용은 1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까지의 사람들은
자기 힘, 즉 자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아직 10살이 되지 않았거나 60세 이상을 넘긴 노인분들이라면 만약에 자신을 길러줄 수 있는 혹은 돌봐줄 수 있는 친척들이나 부모가 없고 혹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사궁에 속하게 되어서 국가가 돌보아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정약용은 이러한 기준에 속하는 진정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항상 신경을 쓰고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정약용은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직자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지극히 빈궁한 백성이 있어 죽어도 염하지 못하고 개천이나 구렁텅이에 내버려질 형편인 자에게는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를 지내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죽어서 염하지도 못하는, 화장조차 하지 못하는, 즉, 애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정약용도 실학자이면서 유교 사상가였기 때문에 장례나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죽은 사람에게 애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관질은 병자 돌봄인데요. 곱사등이나 불치병자 등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터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약용은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공직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교 사상가 맹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맹자는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하다는 것은 인, 의, 예, 지와 같은 덕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4가지 단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은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즉시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의 단서가 되고요. 의의 단서는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예의 단서는 사양지심,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지의 단서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따질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의 4가지의 단서 중에 하나인 측은지심이 바로 공직자의 마음이라고 본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공직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에 따라서 약자들을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듯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애민, 양로, 자유, 진궁, 애상, 관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구제할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더 돌봐야 하지 않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봐야 하지 않나? 남의 상사를, 그러니까 죽은 이를 장례를 치르는 것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더 도와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의 선행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약용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친척을 친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이 끝난 뒤에라야만 다른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요.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나의 가족을 돕는 것, 죽은 사람의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내 친척을 도와주는 것 모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난의 대처와 예방에 대한 구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교리 김희재가 작년현의 현감이 되었는데 때마침 홍수로 구월산이 무너져 매몰된 것이 30리나 되어서 사람이 다치고 곡식밭이 손상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공이 밖에 나와보자 백성들이 그를 맞아 통곡하므로 공도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곡하니 백성들은 감격하고 기뻐서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하였다. 울음이 멎자 백성들에게 소원을 묻고는 곧 산을 내려와 지방 수령이 직무를 보던 곳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의 소원을 다 중앙에 보고하기를 요구하여 하루 종일 다투었다. 감사가 이를 괴롭게 여기며 공은 어질기만 하지 일에는 어둡다라고 하였다. 결국 장계를 올려서 즉 왕에게 보고를 해서 유능한 자와 이 현감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락을 하였다. 공이 벼슬을 버리고 김희재가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 굴레를 잡은 채 10겹이나 둘러쌌다. 공은 할 수 없이 총괄해서 10여일을 묵다가 백성들의 방비가 조금 해이해지자 밤에 몰래 빠져나와 도망쳐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경계에 모여 어미 잃은 아이처럼 통곡하였다. 이것을 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어진 마음에 있는 것이지 정치나 행정상의 일을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홍수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자연재난의 대처와 예방 역시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같은 재난 구제에서 행정상의 일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잘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백성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또 위로를 하는 마음가짐, 어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슬퍼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애민에 대해서 6가지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6개 조로 이루어진 목민심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정약용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것들을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고 체계화해서 설명해 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